자, 볼게요. 1번. 지금 A가 현재 운동량이 얼마죠? 8kg/s다. 그지? 자, A 보면 2kg인데 속력이 4m/s. B는 6kg인데 정지. 근데 문제 봐봐. 충돌 후 AB가 붙어서 1로 온다. 가 된 거잖아.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자, 여기서 요거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쉽게 찾으려면 작용, 반작용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이 얼마냐를 물어보면 차라리 이건 뭐도 똑같다.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이라 그래도 되죠. 현재 봐봐. 얘는 현재 운동량이 8이었고 얘는 0이었어요. 얘가 지금 합쳐서 8이긴 한데 여기서 A만 놓고 따지면 A는 2고요. B만 놓고 따지면 B는 6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6 줄고 여기서 6 넣은 거잖아.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어쨌거나 충격에 맞는 단위를 써주는 게 좋겠다. 그지? 6 뉴턴 세컨드. 자, 이래서 충돌 시간이 0.2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 얘는 봐봐. 0.2초 만에 속력이 얼마가 된 거예요? 1m/s가 된 거잖아. 5m/s 제곱하면 끝나겠죠. 두 번째 거는. 자, 2번. 자, A는 4kg이 5m/s. B는 2kg가 정지해 있었고 이 충돌이 이 자리가 4m/s가 된 거잖아. 그때 A는 얼마냐? 일단 요거 얼마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지? 자, 보세요. 얘 현재 운동량 얼마? 20. 얘는 0. 얘가 얼마? 8.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2가 되면 되겠지. 그럼 속력이 얼마다? 3m/s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0에서 12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8이죠. 기억 틀렸다, 그지? B 운동량의 변화는 0에서 8이니까 8kg/s 맞죠? B가 받은 충격량은 A의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니은 디귿. 그리고 3번은 여기 아까 다 구했죠? 3. 자, 4번에 자, M이 2V로 오는 그림이 있고요. 요게 A. M이 V로 오는 그림 B가 있죠. 근데 여기에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넓이, 즉 충격량이 얼마? 이쪽으로 4nv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나중에 갈 얘네들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얘는 사실 마이너스였다고 봐야 되지. 그죠? 그럼 얘는 충돌 후에 얼마가 돼야 된다? M이
2V로 튕겨나갈 거고. 왜? 마이너스 2nV에서 플러스 4nV잖아.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nV에서 플러스 4nV니까 m이 얼마? 3V로 가겠네. 그지? 자, A와 B의 나중 운동량의 크기는 B가 더 크겠습니다. 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저거 같은이 빠졌네요. 두 개의 달걀 낙하시킬 때 깨지지 않는 거는 B겠죠. 왜 안 깨진다? 충격을 받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 늘려서. 충격력의 크기를 뭐 했다? 감소시켰다. 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 생명 시스템.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통과를 쭉 해오면서 선생님이 되게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왔죠.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 물리나 화학에서는 영역의 개념, 내가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요만큼, 여기를 시스템 혹은 계라고 부르고, 그 나머지 주변을 주변 환경이라는 뜻에서 주위라고 불렀고요. 생명이나 지구과학에서 시스템이란 해당하는 구성 요소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직이 잡혀 있을 것이고 순서가 정해져 있고 걔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와 모양, 기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 시스템이 돼버리면 하나의 생명체가 책에 보면 뭐라 적혀있냐? 생명체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면서 여러 요소들이 모인 체계이기도 하다. 생명체 하나가 하나의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다른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는 녀석이 생명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어떤 체계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자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고요. 이 단계에서 단어들의 주요한 글자는 내가 색깔을 바꿔서 적어줄 테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세포란 생명체를 이루는 구조적이고 기능적이 되는 단위다. 자, 일부러 색깔을 두 개를 다르게 적었어요. 구조적 단위라는 것은 세포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쌓여서 그 부피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다는 소리고, 기능적 단위라는 것은 각 세포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 그랬고요. 조직이란 똑같은 세포들 혹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단계를 우리는 조직이라고 그러고요. 기관이란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담당하게 되는 게 기관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개체는 온전한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죠. 자, 식물의 예를 들어볼게요. 체관이라는 세포가 있어요. 체관세포. 체관이라는 것은 원래 나뭇잎에서 합성한 유기양분을 뿌리나 다른 영양기관으로 물질을 옮겨주는 세포가 있단 말이야. 그 체관이라는 세포가 한 줄 혹은 여러 줄로 쫙 모여 있어요. 그럼 얘는 체관이라는 조직이 되겠죠. 맞지? 그 조직이 잎에서부터 줄기를 통해 뿌리까지 쫙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는 물관이라는 조직도 있어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나뭇잎까지 쫙 빨아 올려주는 관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식물에는 조직계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비슷한 조직이 모여. 같거나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게 조직계입니다. 식물로 따지면 물관이라는 조직과 체관이라는 조직이 모여서 관다발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아마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하나 있었지 싶은데 수선화나 백합 같은 거 줄기를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잉크물에 꽂아놓고 있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줄기 단면을 이렇게 가로로도 자르고 세로로도 길게 잘라서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잉크물이 올라가는 그 라인이 찍히잖아요. 그 관이 물관인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체관도 존재한다는 거야.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는 관다발 조직계라고 불렀어요. 그럼 조직계가 뭔지는 알겠죠? 기관, 다양한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각종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가 들어가서 공통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등과정 공부를 할 때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아마 시험으로 따지면은 1학기 기말 아니면 2학기 중간에 오게 될 건데 소화순환호흡 배설이라고 배워 있을 거예요.
아마 선행 과정을 배운 친구들은 들은 적 있을 거야. 그 소화순환호흡 배설, 동물의 에너지 단원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냐면 소화기관계, 입에서부터 소장, 대장에서 항문까지 이르는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해서 흡수하는 데 필요한 기관들이 연속적으로 존재하죠. 순환기관계,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동맥, 정맥, 모세혈관,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혈액들, 혈구들 배우잖아. 호흡기관계, 코, 기관, 기관지, 폐포, 횡격막 이런 것들 배우죠. 배설기관계, 신장, 방광, 요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줌 누는 과정을 배우잖아. 걔네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다? 기관계인 거죠. 뭐 중상 과정의 신경계, 감각기관계, 중추신경계 이런 것들이 다 기관계가 되고 얘네들이 모여서 온전한 생명체가 이루어진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물에 따로 있는 거, 식물에 따로 있는 거를 일단 간단하게 배웠고요. 세포 내부 구조 배워야 되니까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자. 자, 기본적으로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의 차이는 딱 세 군데서 납니다. 염록체가 있느냐, 세포벽이 있느냐, 그리고 주로 식물 세포, 그 중에서도 나이 많은 식물 세포에서 주로 발견되는 액포가 있느냐예요. 일단 자, 주요 기관들 형태, 위치 이런 것들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보통 핵 중심부에 둥그렇게 큰 핵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핵이라 그러는 것은 세포의 생명과 기능의 중추가 되고요. 이 내부에 염색사라는 걸로 존재합니다. 뭐가요? 유전 물질이 들어있어요. 유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은 친척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특히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아이고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런 습관들이 점점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어떤 부분들을 각자 닮은 것들을 모아서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이라 그래요. 외형적인 것부터 성격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는 따라오는 것 같은데 습관. 그런 정보들을 전달해 주는데 필요한 물질이 DNA라는 건데 이 DNA로 이루어져 있는 유전 물질이 보통 핵 안에 염색사라고 하는 실처럼 풀려 있는 상태로 존재됩니다. 그래서 세포 관찰할 때 염색을 하면 핵이 염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물, 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엽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보통 22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름이 바뀐 녀석입니다. 옛날에는 미토콘드리아라 그냥 불렀다고. 얘는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주 기능을 담당하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엽록체라 그래서 광합성을 통한
유기양분을 생산해냄으로써 양분을 저장하는 녀석을 엽록체라 그럽니다. 세포 내의 그림을 보면 엽록체는 이런 둥그런 거에 보면 이렇게 선생님은 이 그림을 쌀포대 쌓아 놓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엽록체 그림 자세히 보면은 커다란 동그라미 녹색 점들이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단 말이지. 나는 쌀포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우기 좋게.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 핫도그. 길쭉한 빵에 소세지 넣고 케찹을 꼬불렁꼬불렁 그려놨다. 느낌 있지? 비슷하지? 책에 있는 그림도 비슷하잖아. 요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끝에 있는 게 세포막이죠. 세포막에 대한 설명은 좀 뒤로 돌릴게요. 왜? 요 다음 단원이 막입니다. 세포막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다음 챕터가. 그리고 뭐 세포막이 있고 이 안쪽에 보면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이 있어요. 소포체와 골지체가 있는데 색깔을 좀 바꿔서 소포체는 핵 주위를 요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조직이 보일 거예요. 얘네들이 어디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녀석들이 소포체예요. 핵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핵 주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요런 데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녀석들이 존재하지. 쟤네들이 오히려 어디 부근에 더 가까이 존재하냐면 이 골지체는 핵에서 좀 멀리 세포막 부근에 존재해요. 그리고 라이보솜 설명 안 했잖아요. 자세히 보면 라이보솜은 어디 있냐면 소포체의 알갱이로 붙어 있어요. 얘가 뭐다? 원래 여기 적어요. 혹은 이 라이보솜은 세포질에도 이렇게 떠다니기도 해요. 둘이 만드는 게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여기 통합과학에서 말하는 라이보솜 같은 경우는 어디에 붙어 있는 걸 말하냐면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솜을 말해요. 소포체나 그냥 세포질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거 좀 자, 라이보솜과 소포체, 골지체는 이 순서대로 기능을 외워 주셔야 돼요. 소포체가 하는 일, 라이보솜이 하는 일은 아미노산을 모아서 단백질을 생산하는 녀석이 라이보솜이고요. 그 다음에 소포체가 하는 일은 봐봐. 여기서 생산하면 그게 여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야. 단백질을
저장하고 수송하는 게 주 담당 역할이고요. 골지체가 하는 일은 그 단백질을 세포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요거 관련된 그림이 저기에 보면 소낭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책에 봐봐. 저 그림. 소낭. 그러니까 결국 소포체에 붙어 있던 라이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그 단백질은 소포체에 저장되어 있다가 소포체에서 소낭을 만들어서 골지체로 넘겨줘요. 그러면 그 골지체는 자신이 받은 단백질을 다시 소낭으로 만들어서 세포막으로 내보내면 저렇게 해서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특히 소포체와 골지체는 인지질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그리고 핵까지 얘네들은 인지질이 이중으로 된 막 구조고요. 세포막도 이중막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소낭의 인지질은 이제 세포막하고 붙어서 세포막으로 사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요거 말고 이 이야기 해주면 아마 성장기에 여러분들은 원래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야채 많이 먹어야 되냐, 야채를 안 먹어서 엑포 설명을 할까 말까로 고민이 되는데 합시다 뭐. 엑포는 아까 주로 식물세포에 요거는 몰라도 돼요. 그 외에 식물세포 중에 늙은 세포에서 발전하는 게 엑포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동물세포는 세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세포 사이사이 간격이 약간 여유가 있죠. 그래서 물질을 흡수 배출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사실 동물세포들은. 근데 식물세포들은 세포벽이라는 또 하나의 막 구조로 딱딱딱하고 치밀하게 조직이 되잖아. 그래서 되게 단단하기도 한데 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빽빽하니까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배출하기가 동물세포만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포는 생명활동을 통해서 만든 노폐물들과 물을 저장하게 되는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죠. 생명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동물의 경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뭐라 부르게? 소변이라고 부르죠. 배설이잖아, 배설. 식물세포는 그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내부에 엑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액체를 저장해 둔단 말이야. 자, 오늘 야채 먹은 사람 손, 샐러드나 오이나 김치나 그런 야채를 먹고 씹으면 그 보통 우리 녹즙이라고 하는 액체의 즙이 쫙 퍼지죠. 어디에 있던 액체일까요? 대부분 이러면 한 며칠 애들이 채소를 안 먹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언젠가. 몸에 좋은 겁니다. 알겠죠? 왜? 먹기 싫어? 자, 뭐 세포벽은 이제 뭐 셀룰로스로 된 벽이 있다 이런 것들로 필기하시고 세포막 배우기 전에 188쪽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까 우리 수업하던 중간에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세포막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막이란 자, 기본적으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서 물질의 선택적 투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물질 중에서 세포에게 필요한 우리 세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산소나 영양소는 받아들이고 세포 안에서 생명활동을 하면서 뭐가 생기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이 생기잖아.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은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의 역할인데, 그게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바로 인지질 이중층 막과 바로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세포막이에요. 자, 인지질이란 우리 중등까지는 그냥 지방이라고 부르지만 고등 과정부터 지방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우리 저 앞단원에서 했었습니다. 기억해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를 합쳐서 지질이라고 불러요. 지방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그 지방은 말 그대로 중성지방을 말하는 거고요. 인지질은 인상기, 글리세롤, 두 개의 지방산으로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중성지방 있잖아요. 중등 과정에서 나오는 중성지방은 글리세롤 똑같고 여기에 지방산 3개 붙어 있는 게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중성지방이에요. 얘를 소화시키면 지방산 다리 2개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조직으로 분리되는 거. 그럼 여기서 쉽게 말하면 다리 요거 하나 대신에 뭐가 인산기라는 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인산기의 정체가 사실은 이온이라는 거예요. 인산이온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작용기로. 근데 여기 말하는 지방산은 뭐냐면 탄화수소예요. 탄소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에 여기에 수소 원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하거든. 거기에 이중의 결합이 있어서 여기 하나가 살짝 꺾여요, 방향. 자, 요렇게 이 구조를 배운 이유가 뭐냐? 인상기가 있는 요 머리 부분은 이온이니까 물이랑 친하겠죠. 물은 극성이고 이온도 극성이니까 잘 섞인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요 탄화수소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물 싫어해요. 기름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해가 돼?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 구조라는 게 결국 뭐냐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매번 요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보통 요렇게 많이 줄여서 그리거든요. 요렇게만 가지고 막이 만들어지면 단일막 구조. 아까 뭐가 단일막이었죠? 기억하나? 소포체, 골지체가 단일막 구조예요. 그럼 이중막은 세포막, 핵막,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입니다. 이거 나중에 수능 쪽에 가면은 언급이 될 거예요. 요렇게 두 겹으로 쌓여 있는 게 이중막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다? 바깥쪽과 안쪽은 무수성이지만 진수성을 지지만 요 중심부가 뭐를 가지고 있다? 소수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끼어져 있다? 막 단백질이 공간을 차지하고 그 외 나머지 구조는 이렇게 인지질 이중막 구조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즉 조직이 치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요. 좀 움직여 다니거나 확산이 되거나 합니다. 위치가 좀 옮겨가기도 하고요. 오케이? 자, 요런 두 가지 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세포에 안팎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날 거잖아.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무엇의 차이가 생긴다? 인지질 막을 통과해서 물질이 교환이 될 거냐?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교환이 될 거냐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여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각각에서 어떤 물질이 통과하냐면 인지질 이중막은 기본적으로 지용성 물질이 통과합니다. 지용성이란 무슨 소리다? 물에 녹는다, 기름에 녹는다? 기름에 녹는 녀석들. 그리고 무극성 저분자, 기체 같은 분자 크기 작은 것들이 이중막을 통과해요. 특히 지용성과 무극성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막 단백질은 그럼 뭐가 통과할 거다? 얘랑 반대일 거 아니야. 그럼 뭐가 통과한다? 물에 녹는 녀석들. 극성인 애들. 대표적으로 이온들. 저분자가 아닌 고분자 유기물들은 막 단백질을 통과해야 돼. 통과하는 물질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기본적으로는 확산을 택하는데 물질의 교환 방식이 확산인데 인지질 이중막에서는 단순 확산, 막 단백질에서는 촉진 확산으로 물질이 이동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막 단백질은 자기 자신이 통로를 열어준다라고 설명하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중1 과정에서도 배웠겠지만 확산이라는 것은 어떤 걸 확산이라 그러죠? 뭐 때문에 일어난다? 자, 스스로 움직이는 입자 운동에 의한 물질 이동이고요. 기본적으로 입자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해가 돼요? 단, 그러다 보니까 확산에 가장 중요한 건 농도 차의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고 스스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바로 세로축의 확산 속도가 가로축의 농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단순 확산은 그냥 일반적으로 농도가 진해질수록 확산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편이고요. 촉진 확산은 어떻냐면 일정 시점까지는 확산 속도가 월등히 빨라진 뒤에 더 이상 빨라지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 촉진 확산은 더 이상 빨라지기가 힘드냐면 막 단백질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잖아. 막 단백질이 통로를 열어서 좀 더 큰 분자들, 일반적인 인지질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분자들을 먼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편이야. 그런데 막 단백질이 세포막 전체에서 많냐 적냐를 따져보면 별로 없다는 거죠. 차지하는 면적이.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물질을 통과시켜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대신에 면적이 좁으니까 농도 차이가 적더라도 최대한 통과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촉진 확산의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응? 응. 요 부분 필기해 주세요. 아이고, 다리야. 자, 3투라는 게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건데 확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삼투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반투과성 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투과성 막은 기본적으로 입자 크기에 따라서 통과가 되냐 안 되냐를 결정하는데 보통은 그 입자 크기가 작은 물 분자 같은 경우는 통과가 돼요. 근데
입자가 큰 용질 입자들은 통과가 안 되는 막이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세포막, 셀룰로스 막. 보통 이제 우리가 셀룰로스 막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삼투 현상은 자, 아까 우리 확산하고 반대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뭐가? 용매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오는 실험이 뭐냐면 요렇게 U자 모양으로 생긴 그 시험관에 여기에 반투과성 막을 끼워 놓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2%짜리 설탕물을, 여기는 10%짜리 설탕물을 높이가 같게 넣어 놨다고 치자고. 자, 요렇게 되면 여기가 농도가 낮고 여기가 고농도잖아. 그럼 어떻게? 여기서 이쪽으로 물이 이동해 간다. 그럼 어떻게? 여기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농도는 올라가겠지. 여기는 여기서 이동한 물만큼 수위가 높아지면서 농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양쪽의 농도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게 삼투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여러분들 일반 수영장이나 욕조에 몸을 오래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이 어떻게 돼요?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늘어나지.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집에 혹시 부모님들 김치 담그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 배추를 썰거나 아니면 배추 자체를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씻고 뭐 겉에 이제 우거지 같은 거 좀 뜯어낸 뒤에 소금을 뿌려놓는단 말이야, 그냥. 그래놓고 커다란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면 다음날 아침 되면 거기가 물이 충건하게 배어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다? 바깥에 소금을 뿌렸으니까 배추 안쪽부터 바깥쪽의 농도가 더 진해졌잖아. 그러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뭐가? 물이 빨려 나와 버리는 거야. 수영장에서 놀면 손가락이 늘어나는데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나? 안 늘어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피부가 땡기지. 여러분들이 절여진 거예요. 여기서 말한 절여졌다라는 거는 체내에 있는 수분을 어떻게? 바깥으로 빨려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포들도 약간 흐물흐물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야채도 그렇고 고기들도 그렇고. 이렇게 물을 빼내는 과정을 우리가 삼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책의 그림에 보면 저농도와 고농도, 그리고 세포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 여기를 등장액이라고 합니다. 혹시 인공 눈물 넣어본 사람은 있죠? 안약이나 인공 눈물은 한 번 정도는 넣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세수하거나 우리가 이제 수영장이나 아니면 집에서 세수할 때
실수로 눈에 물 들어가면 따갑지. 그렇다고 바닷물 들어가도 졸라 따갑잖아. 맞죠? 근데 인공눈물 눈에 떨어뜨렸을 때 따갑디? 안 따갑지. 왜 그 차이가 나오냐면 맹물이 들어가면 그 물이 우리 눈 안에 요 점막이잖아요. 여기로 흡수돼 버리면서 세포가 불면서 감각점을 눌러서 아픈 거예요. 바닷물은 밖이 더 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분이 빨려 나오면서 따가운 거예요. 근데 인공눈물은 우리가 보통 생리식염수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와 똑같이 맞춰놓은 소금물인 거예요. 그러면 물의 이동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래서 동물 세포인 적혈구랑 그냥 평범한 식물세포 하나를 등장액에 둘 때는 변화가 없잖아. 얘네들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 농도가 낮으면 적혈구가 바깥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겠죠. 저절로. 맞지? 그러면 이게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다 못해 용혈이라 그래가지고 세포가 터져요.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해서.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만 봐도 지금 어떻게 세포벽이랑 세포막에 의해 각이 살아있잖아. 이게 불어가지고 둥글럽덕한 그런 세포 모양으로 바뀌어요. 막 울룩불룩 튀어나오고. 고농도가 되면 절여집니다. 말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수분. 식물세포는 세포벽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렇게 세포막과 세포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쪼그라들어서.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세포가 변하게 되는 게 삼투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트 신선칸들 있잖아요. 야채들 전시되어 있는 곳. 그런데 보면 위에서 안개처럼 수분을 이렇게 뿌려주고 있잖아. 왜? 식물이 건조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물기를 증발되면서 마를 거 아니야. 근데 위에서 물을 계속 이렇게 뿌려주고 있으면 식물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필요한 물 혹은 그거보다 많은 양을 계속 표면으로도 흡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신선한 상태로 오래 보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그 연어 같은 거 가게에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연어 샐러드. 훈제 연어나 생연어 이렇게 회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근데 집에서 사다 먹으면 맛없지. 그거 전에 선생님이 보는 유튜브에 일식 조리사가 직접 보여주던데 생연어 이제 통 덩어리를 사오잖아. 마트에서. 그럼 걔를 커다란 쟁반에다가 소금 잔뜩 소금에다가 한 10분 정도 파묻어 놓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연어 살에 있는 수분이 바깥에가 소금이 있으니까 빨려 나오겠지. 그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빨아내게 한 뒤에 소금 털어내고 흐르는 물에 빠르게 여분의 소금이 묻어있지 않도록 한 번만 딱 헹군 뒤에 원래 생선, 회나 이런 거 썰기 전에 보면 수분 흡수하는 종이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물기 다 없애주고 썰어서 먹는데 그러면 가게 맛이 난대. 그 연어살에 있는 수분들이 어떻게 된다? 충분히 빨려 나왔으니까 단백질이나 그 연어살 맛 자체가 응축이 될 거 아니에요. 야채 같은 거 절이는 것도 같은
원리인 거야. 오이절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야채 흐물흐물해져 있잖아. 그만큼 수분이 빨려 나온 거지. 이게 식물 키울 때 영양제 너무 주면 말라 죽잖아. 왜? 흙의 농도가 식물보다 더 진해져 버리면 식물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흙이 물을 뺏어가겠지. 그래서 말라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와 관련이 있는 거다? 삼투와 관련이 있는 거다. 이해가 되죠? 자, 위에 저 그림 저런 것들하고 저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필기하고 191쪽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